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이고 위로 오빠가 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단어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상속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죠. 그게 제 선택이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평소엔 연락도 없던 오빠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알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명희입니다.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 얘기도 몇 번 나왔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게 제 삶이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올해 85이세요. 지난 5년간 당뇨랑 고혈압으로 병원을 오가셨지만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럭저럭 버티셨어요. 그런데 지난 3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빠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연락하기 싫었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뭐하러.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혈육인데.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큰오빠 철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둘째 오빠 영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설날에도 전화 한 통이 고작이었죠. 바빠서 못 가. 돈 붙여줄게 이게 다였어요. 근데 어머니 위독하다고 하니까 이틀 만에 큰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첫마디가 어머니 어디 계셔? 가 아니었어요. 야 명희야. 집 참 오랜만이네. 여기 증축했어? 언제 했어? 오빠가 집 안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부터 보는 게 아니라 벽지가 새 거네 베란다가 넓네. 그런 걸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명희야.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보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빠.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런 걸 왜 지금? 아니 만약에라도 무슨 일 생기면 장례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 내가 큰아들로서 챙기는 게 맞지. 너 혼자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설마 했죠. 그래도 오빠인데 그런 속셈으로 온 건 아닐 거라고. 근데 다음 날에는 둘째 오빠 부부가 왔어요. 명희야 오빠 왔다. 이제 장거리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다 모이니까. 둘째 오빠도 병원엔 안 가더라고요. 집에 짐 풀고 앉더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명희야, 엄마 명의 부동산이 얼마나 돼? 여기 집이랑 아버지 남기신 땅도 있다며? 그거 아직 있어? 오빠 우리 그런 얘기 지금 왜 해요? 어머니 아직 살아 계세요. 아니 그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형제끼리 미리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싸우지 않고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이 찾아온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주변에서 말로만 듣던 형제들 재산 다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닐까. 불편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요. 그 땅 가치가 많이 올랐고 어머니가 평생 모아오신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대략 15억 정도 됐어요.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오빠랑 둘째 오빠가 매일같이 집에 들락날락했어요. 어머니 병문안은 10분, 집에서 재산 얘기는 3시간. 야, 영수야. 너 혹시 명희한테 뭐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형이야말로 그러는 거 아냐? 서울에서 사업 망했다며 엄마 재산으로 메우려고 그러는 거지? 두 오빠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차 마실 때도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갑자기 친절해지더라고요. 명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만 어머니 모시게 하고. 오빠가 잘못했어. 앞으로 자주 올게. 너 혼자 다 짊어지고 힘들었지? 있잖아. 엄마한테 좀 말 좀 해줘. 땅은 큰 아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법도잖아. 둘째 오빠도 비슷했습니다. 내가 요즘 금융 공부 좀 했거든. 상속세가 어마어마해. 우리 엄마가 정신 흐려지기 전에 유언장 하나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지면 다들 힘들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 오빠들이 맞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오빠가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희야, 이거 엄마한테 사인받아. 재산 분할 동의서야. 우리 셋이서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로 미리 합의하자. 이게 제일 공평한 거야. 우리도 엄마 자식이잖아. 너만 평생 모신 게 아니라 우리도 멀리서나마 신경 썼어. 오빠들,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계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하는 거잖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만 몇 억이야. 미리 정리 안 하면 다 세금으로 나가. 저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알던 형제들은 어디 갔을까? 평생 함께 자랐던 우리가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가족인가?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두 오빠가 저를 따로따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큰 오빠는 저를 카페로 불러내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영수, 그 자식이 뭐라고 했어? 혹시 너한테 자기랑 반반하자고 했냐? 그러면 안 돼.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야 해. 아니에요, 오빠. 둘째 오빠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근데 말이야. 엄마 통장 비밀번호 너 알지? 그것만 좀 알려줘. 내가 확인 좀 해야겠어. 오빠,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돈이에요. 명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형이 요즘 돈이 급해. 사업 망해서.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 우리라도 빨리 움직여야 해. 오빠. 그런 식으로 큰 오빠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너는 너무 착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 땅 명의 우리 둘 이름으로 좀 바꾸자. 형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는 두 오빠 사이에 끼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저한테 서로 편 들라고 압박하고. 이게 우리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번 주가 고비라고. 그날 두 오빠가 병원에 같이 왔습니다. 큰 오빠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환자 의식은 있나요?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간신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많이 힘드셔서. 그런데 큰 오빠가 서류 뭉치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비켜. 엄마한테 유언장 받아야 해. 지금 아니면 늦어.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이게 엄마를 위한 거야.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면 엄마 영혼이 편하시겠어?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정말 오빠들 맞아요. 어머니 얼굴이나 제대로 봤어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어요? 30년간 명절에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만 하시네요. 엄마가 뭐예요? 돈 뭉치예요? 저의 이 말에 큰 오빠가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너만 효자야? 우리도 자식이야. 명희 너야말로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평생 옆에 있었으니까 엄마를 조종하기 쉽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시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명희야, 오빠들 많이 싸웠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 다 들렸어.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키웠나 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 감으시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끝내야겠다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재산을 다 기부하세요. 뭐라고? 형제들이 평생 찾아뵙지도 않았잖아요. 이 재산은 형제들 사이의 전쟁터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명희야, 너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어머니 옆에 있는 시간이 제 재산이었어요. 제가 벌어놓은 것만으로도 노후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먼저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 병원비로 쓰신 후 사후에 전액 기부하기로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큰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기부? 미쳤어? 그게 내 돈이야?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돼.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어. 고소할 거야. 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완료됐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나가주세요. 이 집은 어머니가 사시는 동안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2달 후에 평온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분들은 오셨지만 형제들은 구석에 앉아서 서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잘 오지 않았던 올케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큰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서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족하냐? 네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엄마 재산 다 날렸고. 오빠, 오늘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날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위선 떨지 마. 너도 결국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기부 핑계 대고. 둘째 오빠의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우리 소송 준비 중이야.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웃고 계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제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이미 남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 동네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친구들 입을 타고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철수가 투자를 잘못해서 지금 이혼하게 생겼대. 도박 빚에 쫓기고 있다는 둘째 오빠 소식도 들렸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오빠들을 불효자식이라고 30년 동안 부모를 서너 번 찾아온 게 말이 되냐고 말들이 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막내가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고 한다면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오빠들. 동네 사람들은 두 오빠를 영원히 철이 안 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다만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